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화이트보드 넣고 좀 이렇게 폼나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를 이제 떠나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저는 이제 키가 작아가지고 큰 얼굴밖에 안 나오니까 굉장히 지금 어떤 좀 강의 상황이 그렇게 좀 약간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 한번 열심히 강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소개하신 내용 중에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제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책 내용도 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그 대학교 젊은 분들에게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아까 이제 아마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소개만 들으면 제가 굉장한 사람인 걸로 들릴 법해요. 제가 대학교 때 고시 3개 합격한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76년도 제가 76학번입니다. 혹시 무선 마이크 없어요? 이게 좀 불편하네요, 강의하기가. 있으면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마이크에 붙어 있으려니까 되게 지금 답답해요.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76학번이라서 저도 가끔 제 학번을 생각하면 놀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77되셨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굉장히 그 나이 드신 이제 노인이시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 어머니가 이제 76, 이제 7 되시는데, 지금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은 아직도 20살인데, 거울을 보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갔구나. 지금도 말씀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면은,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생각이 납니다. 저도 거울을 보고 제가 스스로 놀라죠. 이렇게 흰머리가 나다니. 제가 방송 출연한 게 95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팽팽했었어요. 제가 그때 사진을 보면은 참 30대 후반에 그때 세상을 좀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예요. 아마 5년 뒤에 제가 또 저희 자신을 바라보면은 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에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오늘 공부 이야기만 해도 아마 몇 시간은 드리고 가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또 문득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나는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학교 76년도 그 당시만 해도 고시 합격한 사람이 그 사법시험 이야기죠. 1년에 100명이 안 됐습니다. 요즘 1000명 뽑잖아요. 근데 제가 사법연수원 요즘 강사를 하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교수님들 말씀도 그렇고 실제로 1000명 뽑을 때 그 합격자들의 평균 공부 기간이 5년이라고 돼 있어요. 5년. 1000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여러분들의 어떤 젊음을 태워야 됩니다. 근데 저는 100명 안 뽑던 시절에 1년 3개월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스스로 놀랐어요. 그 당시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저인 거 맞습니까? 이런 거. 그러고 나서 세상은 참 허술하다. 어떻게 대학교 2학년에 법학개론 공부한 학생이 대학교 2학년에 민법 총칙 배우고 물권법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격할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은 참 허술하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계속 느끼게 됩니다. 과연 머리가 좋아서 사람이 인생에 성공을 할까? 공부를 잘할까? 그렇다고 시간이 많아서 그럴까? 체력이 튼튼해서 그럴까? 제가 은행을 갔더니 은행에 어떤 그 PB라고 있죠. 1억 원 이상 예금하면은 그 1층 안 가고 2층 가가지고 따로 이렇게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찾아주면서 대우를 해줘요. 근데 그 PB 팀장이 30대 중반이에요. 근데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고 변호사님은 여러 가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얼마나 체력이 좋으십니까? 잠은 몇 시간 자십니까? 이야기를 해요.
얼굴 보니까 저보다 15년 정도는 더 어린 친구인데 저보고 체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참 저는 속으로 참 한숨이 푹 나오죠. 누가 봐도 얼굴 보니까 혈색이 그 친구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체력이 좋아서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머리, 시간, 체력은 결코 성공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돈이 많은 게 좋은가? 제가 주위에서 쭉 보면은 돈 많은 사람, 제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가 많았고 또 사회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어떻게 보면 성공의 조건이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생각해 봤다는 게 뭐냐면 사실 저는 오늘 같은 강의를 꽤 합니다. 꽤 한다는 게 요즘은 이제 학생들 상대로 하는 강의는 이제 별로 없고 주로 뭐 경제 재테크 강의가 많은데 저는 강의할 때 원고가 따로 준비된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보여주면 막 이야기가 나오고 안 나오면 저도 막 속으로 막 따분하다가 그냥 가고 이제 이런 타입인데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문득 생각해 보니까 진짜 며칠 전 이야기예요. 내가 나름대로 남들이 볼 때는 괜찮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법론의 문제지 어떤 타고난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타고난 자질은 저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체력도 별 볼 일 없고. 그러다 제가 한번 그 인터넷 블로그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글 보면은 그런 글들이 나오죠. 제가 대학교 고시 합격해서 나중에 졸업할 때 부모님한테 큰절을 드렸는데 큰절을 줄 때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고 변호사 머리가 뭐 좋게 낳아줘서 감사하냐.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외모를 만들어 주셔서 대학교 때 아무리 연애하려고 1학년 때 해서 다 실패하고 결국은 이제 그 아픈 마음을 안고서 고시에다 한을 푼 거죠. 그래서 아마 연애에 실패해가지고 고시로 성공한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이상한 신화의 주인공이 이제 돼버리는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왜 남들이 외모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세상 여자들은 왜 키 큰 남자를 좋아하고 얼굴이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을 좋아할까? 왜 내 속에 있는 좀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은 보지를 못하고 얼굴 크다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미팅에서 딱지를 놓느냐. 굉장히 그게 한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쭉 살아오면서 그게 세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코 알아주지 않더라. 일단 귀향이면 잘생기면 더 좋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뤄놓은 것이 더 나으면 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했다는 것을 원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머릿속에는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세상이 겉으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알아주지 않는 게 세상이구나.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 생각은 혼자 죽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런 마음에서 사실 제가 이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낸 그 포기하자는 불가능 없다 주제도 사실은 열심히 하면 되더라. 그런 주제였어요. 물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머리가 좋지 않다고 하는 굉장히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국영수 시험을 쳤어요. 그랬더니 수학 점수가 45점 나왔어요. 그래서 반에서 꼴찌에서 몇 등을 했어요. 선생님이 부모님을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고승덕이는 대학을 못 갑니다. 인류대학을 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학을 못 갑니다. 왜? 이 수학 점수 가지고 언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수학이 그 정도 엉망인데 언제 수학을 공부해가지고 학교를 가냐 이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포기한다는 뜻을 아버지한테 통보를 했어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너는 알아서 공부를 해라. 딱 한마디 또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강남에 아마 부모 같으면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강남의 부모 같으면 너 큰일 났구나. 어느 학원 가야지 네가 빨리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빨리 알아봐야 되겠다. 어느 선생이 잘 가르치는지 모셔다가 가르쳐야 되겠다. 저희 부모님은 그럴 돈이 없었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슬프죠. 여기서 인생이 대학은 가야지 대한민국에서 명함을 내미는데 대학을 못 간다면 인생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죽어라고 뛰어서 뭔가를 따라잡아야 될 것이냐. 그럴 때 저는 이제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게 고등학교 2학년 초에 그랬기 때문에 아직도 2년이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2년 동안 해보자. 그러고 나서 죽더라도 2년 후에 죽자. 굉장히 비장한 결심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는 결코 나를 위해서 좋은 학원이라든가 학원 자체를 못 다니게 했어요. 수학이 그 엉망인데도 네가 알아서 해라. 그때는 굉장히 섭섭했죠. 아버지가 이제 자식을 포기하고 원가 절감 작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학원 다녀봤자 소용이 없다면 학원비라도 아끼는 게 가정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혼자 공부를 했어요. 수학 공부를 죽어라고. 그래서 6개월을 딱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애들이 저보고 놀러 가자고 했지만 저는 놀러 가질 않았어요. 왜? 걔네들은 수학 100점 맞은 애도 있는데 똑같이 놀다가 이 꼴이 됐다 이거죠. 똑같이 놀다가. 지금도 걔네들하고 또 만나요. 그 지난주에 또 그 10명이서 만났어요.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키가 작다는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키 순서대로 딱 앉히는데 뒤에 있는 애들은 앞에 있는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앞줄에 있는 애들끼리 지금도 몰려다녀요. 보니까 그 중에 하나는 키가 컸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도 고만고만해요. 그랬을 때 저는 얘네들하고 똑같이 했는데 얘네들은 중간 이상을 다 갔어요. 어떤 애는 100점도 받고 수학에서. 얘네들하고 놀아서는 안 되겠다. 또 한 가지 이제 아픈 어떤 현실이 뭐냐. 똑같이 해가지고 점수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얘네들만큼 머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얘네들하고 놀았다가는 똑같이 해가지고 나는 낙제생, 걔네들은 우등생.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얘네들과는 좀 다르게 해야 되는 운명이구나 해서 열심히 했어요. 6개월 동안. 그러고 나서 2학년 2학기가 됐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다 놀랬어요. 분명히 1학기 때는 대학을 못 간다고 모든 애들이 다 알고 있죠. 제가 낙제할 거라는 걸. 근데 2학기가 돼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그때부터 수학은 올 100이었어요. 계속 100. 그러다가 3학년 딱 돼가지고 이제는 전교에서 1등 아니면 2등 계속 모의고사.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다 뒤집어졌죠. 야, 저 친구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무시했더니 놀아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1학기 때는 낙제생이었다가 2학기 때는 이제 뭐 전교에서 1등 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시험 치면 뭐 1등 아니면 2등 거의 모든 과목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저는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 고된 그러니까 꼴찌가 위로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을 뭐 제대로 못 잤죠. 근데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인생 대충 놀고 또 살자. 내가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게 공부했다. 하고서 이제 놀았어요. 놀려고 보니까 애들은 전부 이제 뭐 미팅한다 뭐 한다. 그래서 이제 학생을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 우리 때는 장발이 유행이었는데 저는 또 곱슬머리란 말이에요. 키 작고 머리 크고 장발이 곱슬머리 이건 도저히 경쟁력이 없는 그렇다고 머리를 깎으면 꼭 뭐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처럼 보이고 애들이 다 그러니까 그때 제일 부러운 애가 어떤 애냐면은 키 크고 생머리 찰랑찰랑 하면서 다니는 그 친구들. 그러면 여학생들이 막 도시락 싸들고 와서 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 포기하고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고시 공부를 포기했어요. 포기한 이유는 대학교 들어갈 때 보니까 1년에 합격자 수가 40명이에요. 서울법대 그 당시에 1년 한 학년이 150명, 전교생이 600명. 근데 1년에 합격자는 40명. 제가 고시 공부를 처음에 포기하고 이제 놀기로 마음먹었던 가장 큰 이유가 친구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형이 서울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법대 졸업한 지 10년 됐어요. 골방에서 파자마 입고 10년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참 장가도 못 가고 10년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형같이 살기는 싫다. 내가 아까운 청춘을 어떻게 10년을 파자마 입고 살 수가 없다. 해서 편하게 이제 포기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좋은 학생을 만났더라면
아마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살았을 겁니다. 연애 실컷하고 뭐 그 재미 아마 지금도 아마 결혼도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 연애하는 재미로. 근데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아, 안 되겠구나. 세상 여자들 다 싫다. 공부는 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요즘과는 약간 다르죠. 그 당시만 해도 신림동 고시촌이라든가 고시학원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혼자 공부를 해요. 저희 삼촌이 대학교 다닐 때 고시 합격했는데 우리 삼촌 같은 경우는 학교 등록하는 그날만 가고 졸업하는 날 가고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고시 합격이 전까지는 학교를 거의 안 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때는 그때 유신 말기이기 때문에 매일 출석을 불러요. 그래서 출석에 그러니까 이해해가지고 선생님 계속 얼굴 쳐다보면 출석을 부르는데 애들 데모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안 듣고 데모하는 애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대학을 다녀야 돼요. 출석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해도 합격하기 힘든 시험인데 대학을 다 출석을 불러야 되니까 이거 도대체 공부하기 힘들어요. 근데 애들 얼굴을 보니까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서울법대 들어왔다고 전부 자기는 합격한 줄 알아요.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공부하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요즘은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서울법대 들어가면 대충 합격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만은 합격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공부를 2학년 때까지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학생들한테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고시 공부가 그 당시는 학원도 없고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이래가지고 혼자 공부하려는 능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동안 워낙 몸으로 때웠기 때문에 몸으로 때워가지고 1년 3개월 만에 통과를 했어요. 물론 이제 뭐 아무리 공부한다 그래도 방법론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일단 이제 공부 이야기는 조금 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부를 정말 죽어라고 했어요. 제가 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무리 죽어라 공부해도 결코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독하게 공부했으면 그런 구절을 쓰겠어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노력하면 성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지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되게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노력은 내가 성실하게 사는 거다. 내가 열심히 사는 거다. 이렇게 원칙을 딱 가지고 삽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게 노력이에요. 저는 이제 옛날 공자님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또 부처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성인들 말씀하고 다르게 살고 있어요. 근데 지나간 사람 불러놓고 당신 악하게 사느냐? 악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교도소 출세한 사람들 등에 무슨 문신이 있다 그래요? 착하게 살자. 자기는 다 착하게 살고 있어요. 교도소 출세하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다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성실히 살고 있다.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런 강의 제목 가지고 온 분들은 적어도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목을 보니까 성실하게 안 살 분들은 오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다들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내가 남과 비교할 때 더 열심히 하느냐, 덜 열심히 하느냐 그 차이지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노력의 기준을 남들이 어느 정도 하는 걸 가지고서 그게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사람들은 게으르게 안 하다가 움직일 때 그걸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멈췄다가 움직이면 제가 시속 몇 킬로가 되겠죠. 1킬로 정도 되겠죠. 그럼 내가 시속 1킬로 이게 1이라고 하는 게 나의 노력 정도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갈 때 다들 빠른 걸음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나는 그보다 늦게 걸으면 뒤에 처지는 것뿐이지 그게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걷고 있다는 게 노력이 아니에요.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더라. 그런 면에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들은 어떻게 하느냐. 되게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지나가는 애들이 아니죠. 우리 사무실에 이제 인터뷰하러 온 어린 신문 기자들 3명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어린 신문사 기자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다 집에서 써왔더라고. 엄마가 다 수첩에 써줬나 봐요. 고 변호사 아저씨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데 비결이 무엇인가요? 당연히 예상되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 애들한테 이제 거꾸로 물어봤어요. 니네들 얼마 전에 시험을 봤는데 도대체 몇 번 보고 시험을 쳤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존댓말을 써가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3명 모두 얼마 전에 친 기말 시험 볼 때 2번씩을 읽고 가서 시험 쳤다는 거예요. 2번씩.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2번을 보고 시험을 칠까? 저는 2번 보면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인데 얘네들은 분명히 천재들이다. 우리 때는 그래도 한 3번은 보고 시험 친 것 같은데 얘네들은 지금 2번씩 보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3명이 다 지금 2번이거든요. 그랬을 때 야, 요즘 애들이 머리가 좋아졌느냐 아니면 게을러졌느냐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가령 2번씩을 다 시험 이제 보고 시험을 치는 애들이라 그러면 2번 봐가지고 쉽게 말하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한 번 본 애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왜? 남들이 지금 다 2번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 보고 잘 볼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 머리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진짜 머리 좋은 사람도 몇십 년 하면 태어나요. 근데 그 사람은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 빼더라도 나의 어떤 시험 볼 때 들어가고 뭐 어디 가서 성공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 사람 분명히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나랑 비슷한 사람들끼리가 진짜 경쟁이고 어느 집단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학교를 들어오든 또는 회사를 들어가든 간에 내가 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는 집단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 하버드에 무슨 엄청난 무슨 연구소에 뭐 세계적인 두뇌가 모여있다. 여기 들어갈 분들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집단에서는 일단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인생 살면서 항상 여러분들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걔네들이 2번씩을 보고 시험을 쳤다고 했을 때 과연 2번 봐가지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운이 좋으면 조금 잘할 겁니다. 운이 나쁘면 조금 시험 점수가 시원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작위로 계속 시험을 보다 보면 결국은 평균 이상을 못 가야죠. 왜? 남들하고 비슷한 머리 가지고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책. 비슷한 책도 아니죠. 학교 다닐 때는 똑같은 책이죠. 고시 공부할 때는 그래도 많이 보는 책이 한 2권 정도가 있지만 학교 다닐 때는 한 권을 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한 권을 가지고 시험을 치잖아요. 똑같은 책을 가지고 똑같은 머리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2번 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저는 이제 그걸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뜨거운 맛을 본 다음에 도대체 남들은 몇 번을 공부할까?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지금 좋은 대학 간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친구들이 한 챕터 또는 한 권의 책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애들이 5번 이상을 안 보더라 그걸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수학 문제, 같은 문제를 5번 이상 풀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되게 한 3번 보고 알만하다. 시험 치러 가요. 근데 저는 열심히 하는 애들이 5번 본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5번 보면은 내가 중간 그룹밖에는 못 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5번 안 본 애들은 어차피 경쟁의 상대가 아니야. 그건 어차피 뭐 3번, 4번 그건 머리가 좋아가지고 중간에 겨우 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결국은 뒤처지게 돼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그 노력에 비례하거든요, 인생에. 그래서 5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나는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 100점 받게 된 그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수학 문제 15번 푸는 애들이 많은데 그러면 되게 우등생 근처 간다고 다들 생각하죠. 근데 5번 이상 풀게 되면은 시간은 별로 안 듭니다. 그다음부터는 문제를 보면 답이 생각이 나고 10번 정도 이제 딱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에서 한 2글자만 읽어도 이미 답은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죠. 여러분들이 어느 시험이든지 간에 성공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 대신에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이 더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문제를 한 번이라도 다시 와가지고 재검토하면서 틀린 것을 다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빨리 푸는 게 결국 시험의 성공이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10번을 봐야지 문제가 저절로 풀리더라.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 영어 단어도 저는 이 머리 가지고 진짜 하버드 가서 A 학점 받은 거 생각하면 아주 그런데 도대체 한 번 봐가지고는 영어 단어가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습관이 돼버렸어요. 한 번 봐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요. 2번, 3번, 결국 10번 그 보기 위해서는 9번을 그 잊어버리는 게 선행이 돼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잊어버리고 그 과정을 9번을 거치는 게 그게 바로 10번을 학습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자 보이 10번 외운다. 이건 한 번이죠. 한 번. 그러니까 쫙 한 번 지나가서 다시 제자리로 와가지고 다시 훑을 때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10번을 봐야지 되는 거고 의외로 시간이 별로 안 걸리더라 그러네. 제가 대학교 들어가지고 고시 합격기를 읽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재학생 중에 고시 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때. 그러니까 선배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합격한 사람들은 학교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시 합격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자.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등장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7번을 보면 합격권 안에 든다. 이게 고시 합격한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7번 이상은 보려고 죽어라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0번은 못 봤어요, 제가. 왜? 시간이 도저히 안 돼요. 1년 3개월 동안에 그 수십 권의 책을 볼 시간이 없어요, 10번은.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한 7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번 봐가지고 합격했다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 10번 보면은 되겠다. 5번 보면은 경쟁, 어떻게 보면은 그 치열한 그 권 안에는 들어가지만 훌쩍 넘지는 못하고, 이를테면 신림동에서 지금도 5만 명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5만 명 중에 이를테면 하루에 그 책을 5번 읽었다 또는 하루에 10시간 공부했다 그런 사람은 1000명 뽑을 때 5배수 안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런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 5,000명은 돼요. 그 대신에 그 5,000명 가지고 치열하게 박이 터지기 때문에 이를테면 커트라인을 속 시원하게 통과는 못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10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공부할 때 같은 책을 5번 보는 게 심리적인 기준이고 그 이상은 지겨워서 못 본대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심리적인 어떤 잘하는 사람들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죽어라고 10시간 하는 게 심리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고등학교 때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근데 내가 공부하는 게 물론 열심히라고 하는 이야기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내가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공부한 시간. 머리에 정말 쥐가 나도록 몰입했다. 어느 정도 몰입하면 머리에 쥐가 나느냐. 공부를 몰두를 하게 되면은 엉덩이가 자리에서 안 떨어져요. 왜? 지금 그 진행해서 지금 집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줄이라도 더 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화장실 가고 싶어도 그냥 만땅 되도록 안 가는 그런 거. 그게 집중이에요. 나는 중간에 쉬가 마려우니까 간다 온다. 이건 집중이 아니에요. 진짜 집중을 하게 되면 화장실 갈 틈이 없어요. 만땅을 채우고 가게 됩니다. 저절로. 그게 집중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몇 시간 했느냐 했을 때 고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되게 10시간이에요. 10시간. 만땅을 채우고 한번 화장실 가보세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자리에서 일어날 시간이 5손가락 몇 번 다 안 됩니다. 만땅을 채우는 게 여러분들 탱크가 용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제 경우는 만땅을 채워서 가면은 어떤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딱 갔다 와가지고 자리에 앉잖아요. 진짜 이건 만땅 때문에 못 되겠다 할 때 10시간이더라고요. 10시간.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10시간을 몰두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뭐 책을 쓴다. 오늘 정말 날 잡고 완전히 써버리자. 했을 때 막 집중해서 이제 진도가 나오게 되면 10시간 동안 화장실 안 가고 버티더라 이거예요. 10시간 이상 안 돼요. 만땅 딱 그 용량이 10시간이다. 제 용량에. 여러분들이 뭐 약간 탄성이 더 많으면 이제 12시간짜리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중간에 이제 화장실 가건 안 가건 간에 하루에 죽으라고 집중하는 시간이 10시간이 심리적인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저항선이에요. 10시간을 딱 하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찐이 빠져요. 그러고 나서 10시간 하면 딱 하나 쳐다보죠.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정말 훌륭한 자식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늘을 딱 보고 저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10시간이에요. 근데 의외로 10시간을 하는 사람이 합격권 커트라인 100,000명이라 그러면 역시 그런 사람이 4,000명 이상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나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4,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열심히 했을 때는 뛰어넘지를 못하죠. 제가 그래서 설정한 기준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낙제 점수를 받은 다음부터 저의 노력의 기준은 하루에 17시간이에요. 죽어라고 하는 시간 17시간.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눈 뜨는 시간에는 거의 다 이제 뭔가를 하고 있죠. 물론 24에서 17을 빼면은 7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7시간 자지는 않아요. 한 6시간에서 뭐. 사실 고시 공부할 때는 몸이 약해서 7시간 정도 잤어요. 아마 체력이 좋은 사람은 아마 5시간 자고도 아마 한 6개월은 버틸 것 같아요. 근데 17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머리를 써야죠. 머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17시간을 풀로 공부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식으로 시간 관리를 했어요. 놀다가 공부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바이오리듬도 적응이 안 돼 있고 어떤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쪽지에다가 쓰게 됩니다. 자, 9시 5분 자 기상했다.
그러고 나서 화장실 갔다. 자리에 앉았다. 자, 9시 20분 식사 시작. 자, 9시 40분 식사 끝나고. 그 다음에 또 화장실, 그 다음에 갈 때까지 또 몇 시까지 공부하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이 변동되는 상황을 계속 써보는 거죠. 그 시간 관리, 기록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TV를 봤다. 씁니다. 전자오락실에 갔다. 써요. 그러고 나서 잘 때 딱 봅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쓰고 딱 보면은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잘 때 보면은 자기가 하루 중에서 몇 시간 정도는 전략할 수 있었다는 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되면 내가 어젯밤에 괜히 밥 먹고 나서 소화시킨다고 TV를 1시간 보고 그냥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헛일이구나. 자, TV를 보더라도 이제는 30분을 더 줄이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줄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시간들을 이제 빼게 되면 나중에는 더 뺄 수 없는 시간이 마지막으로 딱 봉착이 돼요. 그게 바로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을 줄일 정도까지 나머지를 다 줄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줄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뭐 다른 시간, 잡스러운 시간 다 줄이고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더라. 과연 밥 먹는 시간을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비빔밥이었어요. 비빔밥. 젓가락질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고는 식사할 때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젓가락질하면서 책을 볼 수 있습니까? 반찬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니까 젓가락질을 안 해야지만 밥 먹는 시간에 공부를 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이제 사발에다가 밥을 비벼서 어머니가 갖다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밥 먹는 시간을 줄이는데 그렇게만 해서 또 줄어들질 않죠. 뭐가 또 필요하냐면 씹는 시간을 줄여야지 돼요. 씹는 시간. 쉽게 말하면 반찬 크기가 크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때 고기 덩어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1년 3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 동안에 씹기 쉬운 것만 먹었어요. 콩나물 대가리 크기로 모든 반찬은 균이라. 그러고 나서 간 딱 맞게. 왜? 중간에 싱겁다고 뭐 싱거운 반찬 또 집어먹거나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간을 딱 맞춰가지고 어머니가 비벼가지고 숟가락 하나 꽂고 물 한 컵.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고기 먹는 걸 굉장히 귀찮아했어요. 왜냐하면 씹는 것 때문에.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깃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같이 비벼주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우유를 한 팩을 더 가지고 왔어요. 그게 저의 표준 식단이었어요. 그 부엌 가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앉아있으면 어머니가 계속 앉아있을 때 옆에다 넣고 가십니다. 쟁반을. 그러면은 쟁반을 넣고서 이렇게 사발에 이렇게 김밥이 비벼져 있으니까 그래서 먹고 곁눈질 하죠. 숟가락 뜰 때 곁눈질 하고 놓고는 이제 바로 머리는 책 앞으로 가서 계속 씹으면서 책을 보고 또 다시 보면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숟가락을 놓고 나서 일단 소화시킬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씹을 때 잘 씹어야 된다. 그래서 남들 한 번 씹을 때 저는 2번, 3번을 더 씹었어요. 그렇지만 시간 낭비는 아니죠. 왜? 밥을 먹으면서 책을 보니까 뭐 따로 낭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숟가락을 놓고 나서 바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되게 소화시키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합쳐보면 되게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는 되게 평균적으로 차지합니다. 만약에 내가 1시간 반 이상을 밥 먹고 소화시키는 데 소비를 한다 하는 학생이 있으면 조금 나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시간 반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7시간을 공부하게 되고 책을 7번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칠판이 없어요. 제가 적기는 좀 뭐한데 그 노력의 공식이 있어요. 노력의 함수. E = T, C 스퀘어다. 아인슈타인은 E = MC 스퀘어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E = T, C 스퀘어다. E는 에너지 대신에 effort, 노력이고 T는 time. 그러니까 시간에 비례하는 거죠. 당연하죠. 10시간 공부하는 학생과 20시간 공부하는 학생 따져보면 당연히 2배를 더 공부량이 많겠죠. 그러니까 E = T에 비례하면 당연하고. C는 뭐냐? concentration. 집중력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 집중을 하면 할수록 무한정이 마치 그 반도체 집적 기술처럼 집중을 하면 할수록 무한정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저는 집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한다 그러면은 같은 시간에 책을 2배, 3배 빨리 읽을 수도 있고 회사 가서 리포트 보고서 만들 때 훨씬 더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자를 칠 때 집중을 하게 되면 타자 속도가 빨라지죠. 만약에 그냥 독수리 타법으로 세워라 가라 하게 되면 한이 없어요. 저도 요즘은 이제 책 몇 권 내면서 제가 직접 다 워드를 했기 때문에 요즘은 정말 불 끄고 나서도 막 손가락이 움직여요. 옛날에 제가 책을 제가 5권을 쓰고 1권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책 전부 제가 워드를 직접 해서 내는 책이에요. 처음에 책을 쓸 때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 타법을 가진 사람이 과연 책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처음에는 독수리 타법으로 굉장히 느리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답답하죠. 이거 가지고 언제 책을 수백 페이지를 쓰겠는가. 하지만 세상에는 그 노력의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은 점점 모든 게 빨라지죠. 책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10번째 보게 되면 척척척척 하면 책장이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타자 실력도 처음에는 굉장히 느리게 가다가 계속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더라. 오늘 아침 우리 직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여직원 벌써 제가 15년째 데리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변호사를 시작할 때는 전부 손으로 써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이제 악필이기 때문에 우리 여직원이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맨날 고치니까. 그러다가 그 직원이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 직원만 제 글씨가 해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제 글씨를 해독하니까 점점 더 날려서 쓰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악순환이 거듭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책을 내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독수리 타법으로 이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쓰는 게 더 귀찮아요. 오디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하면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를 보고서 제가 한 달 전인가도 SBS TV 그 주부 프로 정말 2년 만에 나갔어요. 바쁘니까 요즘 이제 프로를 잘 못 나가는데 김미아 씨가 부탁해가지고 김미아 유라고 하는 낮 시간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7개인가 8개인가 그 직업을 가진 남자.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생각할 때는 변호사 하는 것도 힘들고 방송하는 것도 힘들고 책 쓰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 보이죠. 요즘 제가 그 투자 자문회사까지 지금 인가 받아서 지금 시작을 했어요. 8월 29일 날 로드 투자자문이라고 금감원에 이제 등록을 정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명함을 바꿨어요. 로드 투자자문 대표이사.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 하는 일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주업이 지금 이제 돼야지 맞는 거고 벌써 한 100억 정도 지금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0억을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도 저같이 복잡하게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동시에 하면 절대 못하죠. 만약 여러분들도 나는 여러 가지를 하고 싶다. 동시에 하면 절대 못합니다. 한 가지를 궤도에 올려놓고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노력의 곡선이 이렇게 기하급수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위에 곡선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다른 일을 해도 됩니다. 제가 신문사 그 칼럼 같은 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쓰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그 칼럼 요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원고료 몇만 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글을 잘못 쓰면 대한민국 요즘 어떻게 됩니까? 네티즌이 그냥 벌떼처럼 공격해가지고 거의 그냥 초주금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삐딱해도 안 되고 또 문체가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돼야지 남이 볼 때 야, 고 변호사 이거 문체가 이거냐 도대체 읽어지지가 않는다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몇 년 전에 신문에 글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나서 처음에 스트레스를 또 받았어요. 왜? 안 하던 일을 하면은 힘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라면 포기를 할 겁니다. 왜 이건 내가 몇만 원 받고 이거 글 써가지고 뭐 자네만 본전이고 뭐 글 쓴다고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럴 때 저는 하기로 했어요. 그게 저의 스타일이에요. 왜 하기로 하느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T&T 판단법도 말씀을 드릴 텐데 할 수 있을 때 해버리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더구나 해달라고 돈까지 준다. 제가 글 쓸 수 있는 그 연습하는 어떤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만인이 신문에 실리기 때문에 이거는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갈고 닦아서 이제 글을 올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글 하나 쓸 때 A4로 그러니까 원고지로 치면은 한 10매, 11매 정도 쓸 때 10시간, 20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단어도 바꾸고 맞춤법도 뭐 계속 확인하고 뭐 뒤에 있는 글을 앞부분으로 옮기기도 하고 계속 바꾸는 거죠. 글을 잘 쓰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글을 누가 요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리 내서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들리고 자연스럽게 읽히면 그게 좋은 글이에요. 뭐 이고 이며 입니다만 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가게 되면 이건 듣는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 그리고 또 마치 그 어떤 강의를 할 때 어떤 생각 흐름이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그게 좋은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이 바로 순서대로 안 떠오르죠. 떠오르는 순서대로 막 워드를 치게 되면 나중에 뭐 순서를 바꾸고 따듬고 뭐 20시간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몇 시간 걸리느냐? 1시간 아니면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쓰느라고 다른 걸 못하지만 지금은 다른 거 다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글을 써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오면 또 한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뛰어납니다. 모든 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 하다가 방송할 때도 변호사가 제가 91년도부터 했는데 95년도에 방송 출연했거든요. 그때도 뭐 그게 시간 별로 안 걸리겠지. 그리고 변호사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탄력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척하면 이제 판례가 다다다닥 하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하다가 방송이 이제 조금 편해지니까 또 뭐 글도 쓰고 뭣도 쓰고 증권도 연구하고 하면서 점점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덤벼들면 안 되지만 한 가지가 쉬워지면 가능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 T1, T2 판단법, 그게 굉장히 제가 인생에 중요한 어떤 핵심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은 인생을 살 때 결코 선택을 중요성이라든가 하고 싶은 걸 가지고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관은 뭘까? 살다 보면은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과연 뭘 내가 해야 되느냐, 이 나이에.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쭉 살아오면서 항상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쭉 세월이 지나가면서 뭘 점점 느끼냐면 그때는 정말 그게 절실하고 중요하고 하고 싶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걸 계속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인생 판단법, 그게 T1, T2 판단법인데 그게 역시 현명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인생을 한 방으로 끝내고 싶으면 중요한 일 당장 하세요. 누가 그게 뭐 사과나무 심는 일이에요. 자, 오늘 사과나무 심고 뭐 내일 죽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인생 그게 아니고 어떤 시간 스케줄을 가지고서 평균 여명이 어느 정도 있어요. 시간 속에서 살다가 딱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딱 꺼져요. 그러니까 인생을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서 하면 되겠지만 인간이 시간을 따라서 흘러간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시간의 흐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쉽게 말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지 말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재미있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좀 짜릿하게 뭘 느끼는 것을 원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되풀이되는 거지만 재미있는 일 치고 인생에 도움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재미있는 거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빵빵한 직장에 취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직장에서 돈 주고 일 시키는 거 재미가 없습니다. 취미로 하는 일은 재미가 있어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어디 가서 그냥 놀자 편하게 안 해도 되는 일들 즐길 수 있는 일들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같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막상 딱 석 달만 지나고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잘못 들어왔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시키는 일이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재밌다 그러면은 사장님 여러분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결코 돈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장 들어가는데 신난다. 입장료를 받아야 되죠. 사장님이 영화관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은 뭐냐? 결국은 고통에 대한 대가죠. 근로라는 건 뭡니까? 고통에 대한 대가를 받는 관계가 근로관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살아놓고 보니까 할 때는 다 재미가 없어요. 물론 그 과정을 어떤 단계를 통과하고 나서 인생을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몸에 기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살 때 왜 재밌게 또는 고통스럽게 살 수 있느냐? 당장은 어떤 힘든 게 있지만 내년 딱 돼보세요. 통과하고 나면은 그 고통의 기억은 딱 사라져 버려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그 재미가 뭐냐? 고통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 단계를 지나가면 힘든 게 다 잊혀진다는 거. 어떤 친구가 나에게 한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말이 10년 지나면 내 기억 속에 사라진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인생을 저는 사는 거거든요. 고통, 재미,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지금 중요하거나 지금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뭔가를 선택합니다.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요. 내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지나고 보니까 이력서가 A4로 5장이나 돼요.
뭔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해버려요. 사실 오늘 단대에서 불러서 온 것도 그겁니다. 지금은 뭐 제가 어느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고 변호사 뭐 방송도 많이 나오고 뭐 공부도 잘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햇소리 하나 들어보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를테면 오셨을 건데 20년 돼가지고 그때 제가 완전히 머리가 백발에다가 이빨도 흔들흔들하고 방송 출연은 다 잊혀지고 여러분들 불러주시겠어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옵니다. 왜? 나이가 지나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집안일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모든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아마 이제 저녁에 늦게 집에 가면은 저는 자기 전에 뭐 먹는 게 안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자기 전에 꼭 과일을 먹고 자요. 그러고 나서 물론 이제 자기 전까지 한 2시간 정도 있다 자죠. 집에 가면은 우리 와이프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희 와이프가 어젠가 그 하나로마트 갔어요. 양재동에. 거기 가면 과일을 박스째로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복숭아에다가 뭐 벌써 과일이 한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그럼 항상 물어보는 질문은 이거죠. 어떤 거 드실래요? 저희 와이프랑 저는 이제 약간 존댓말을 해요. 예. 아무리 이제 사랑하지만 한번 존댓말 하는 거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남들이 보면은 뭐 사극처럼 보이죠? 못 먹겠어? 그러면 뭘 주시오? 뭐 이렇게. 남들이 보면 그냥 우스워요. 근데 우리 와이프도 그랬고 남들이 보면 사극 무슨 드라마 하는 줄 알겠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의 재미가 붙어가지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싸울 때 남들은 이제 막말하다가 싸우게 되면 막 거의 이제 X 문자가 나오는데 저희 와이프는 이제 존대하면서 사니까 조금 화가 나도 XX까지는 절대 안 가죠. 그냥 부드럽게. 근데 와이프가 이제 뭘 물어보냐면 어떤 과일을 먹겠냐 이걸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5개를 다 깎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뭘 먹겠냐 꼭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그 표준적인 답변을 하죠. T1T2 판단법에 의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과일이 가장 오래됐냐 이걸 물어보죠. 복숭아가 맛이 가려고 한다? 얼른 그걸 깎아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내일 먹으면은 버릴 수도 있고 뭐 상할 수가 있는데 그거 먹는 것보다는 지금 먹어버리는 게 사온 것을 최대한도로 누리는 거죠. 복숭아가 물론 맛있지는 않을 거예요. 맛이 가려고 하는 게 지금 몇 개 남아있다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과라든가 배는 일주일 있다 먹어도 돼요. 포도 아직 사온 지 얼마 안 됐다면 그건 며칠 있다 먹어도 돼요. 근데 복숭아 오늘 안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과일을 먼저 먹자 이거죠. 저는 그게 학교 다닐 때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는 저는 가장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저는 그럴 때 속으로 약간 화가 나요. 공부가 얼마나 재밌길래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이러는 거. 저는 공부를 가장 싫어했거든요. 공부는 저는 죽음과 같은 존재라 생각했어요. 이건 그 정도로 싫다. 죽지 못해서 이거 하는 거지. 만약 공부를 평생 하라 그러면 저는 벌써 자살하고 끝났어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또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가 지나면 썩어버리는 복숭아처럼 다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3년 전에 펀드 매니저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자문사를 이제 지난달에 세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증권책을 제가 4권을 냈는데 전부 베스트셀러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50만 권 팔린 책은 아마 증권 쪽에 뭐 10,000권 이상 팔린 책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팔리고 있어요. 3년 전에 쓴 책을 아직도 뭐 많은 사람들은 뭐 기본서 바이블 한번 보고 있어요. 제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막 계속. 근데 책을 쓰고 증권 뭐 그런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남들이 생각할 때, 야, 고 변호사는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지만 지가 돌팔이지 별거냐. 이를테면 정규적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 아니냐. 아무리 치료를 많이 해서 병을 잘 고쳐도 의사 자격 면허가 없으면 어때요? 돌팔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약간 자격지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법을 쭉 공부해 보니까 그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투자 자문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큰 회사를 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한 자격증이구나. 나중에 언제 써먹어도 써먹겠구나. 근데 3년 전에 생각해보니까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버리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지금 공부하면 굉장한 고통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예. 나이가 이제 점점 갈수록 1년이 지날 때마다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30대 아마 중반까지도 1년마다 체력이 떨어진다는 생각 전혀 못 할 거예요. 아, 나는 소주 2병 먹어도 괜찮더라. 내년 된다. 또 소주 2병, 괜찮더라. 계속 이를테면 그런 식이죠. 근데 체력은 어느 고비를 넘어가면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싶지만, 자격증 하나 받으면 좋겠지만,
이 체력이 좋을 때 통과를 빨리 해버리자. 5년 뒤에 과연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과연 공부가 되겠느냐, 체력이 되겠느냐.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오늘같이 연수를 받습니다. 앉아서 이제 2달 반 연수를 받고 시험을 쳐요.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죠. 어떤 스트레스냐면 떨어지면은 왕창피다 이거죠. 대학교 다닐 때 고시 1년 3개월에 합격했다더니 펀드 매니저 시험 객관식으로 70점 이상 합격하는 시험에 고변호사가 떨어졌다. 이건 인터넷에 엄청 올라와요. 요즘 인터넷 무서워가지고 아마 떨어졌으면 오늘 제가 창피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못해요. 근데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시험을 딱 준비하려고 보니까.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20대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대학교 때 그걸 합격해 놓으면 증권사 취직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나는 증권사 취직하고 싶다. 그 일반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그 펀드 매니저 시험을 합격해서 딱 서류를 내밀어 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취직하기가. 요즘 취직하기 힘든 세상에서도 통해요. 근데 그렇게 나가 정말 그거 안 봐도 되는 시험이니까 재미는 더 없죠. 나이가 드니까 20대랑 경쟁하려니까 체력은 더 떨어지죠. 나이가 드니까 노안 현상이 와가지고 안경 2개 가지고 다닙니다. 가까이 보는 안경, 멀리 보는 안경.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근데 나는 이 시험을 보면은 좋은 데 취직할 수 있다. 목숨 걸고 덤벼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시험에 같이 이렇게 보니까 시간도 모자라죠. 그렇죠? 다른 일 다 하면서 지금 해야지. 내가 펀드매니저 시험 준비한다고 변호사 간판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일 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절대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떨어지면은 남들은 결코 고변호사가 바빠서 떨어졌단 말 아무도 생각 안 하죠. 아, 고변호사 이제 다 됐구나. 그럼 왕년의 고변호사구나. 아마 포기하자는 불가능한 없다. 이 책 쓴 것도 아마 부끄러워가지고 아마 절판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꼭 합격하자. 그럴 때 저는 목표의 기준을 높였어요. 고시 공부할 때는 10번 봐서 안 된 시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 가서도 10번을 보고 가서 시험을 치면 변호사 시험, 미국에 다 영어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 법 자체가 어려운데 그걸 다 주관식 에세이로 봅니다. 우리나라 이제 논술형이죠. 에세이를 보는데 그것도 다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쭉 들어가지고 정말 40대 후반 거의 끝무렵에 가가지고 젊은이들과 경쟁을 한다. 떨어지면 창피다. 목표 기준은 20번으로 높였어요. 20회를 보자. 더구나 고시 공부할 때는 책이 2가지가 있지만 이 펀드 매니저 시험은 딱 책이 1가지잖아요. 똑같은 책을 가지고 체력 좋은 사람들이 날 세워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당합니까?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20번을 봤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합격을 했어요. 저랑 같이 시험 보기로 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4사람 합격하면은 투자자문사 세워가지고 뭔가 자산 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보자 해가지고 아는 그 증권 전문가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한 10명이서 시험을 봤어요. 그때 다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 저보다 증권 쪽에 10년 이상 경력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왜 떨어졌느냐 물어보니까 5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5번도.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느 시험이든지 간에 열심히 보는 사람은 5번을 봅니다. 그러니까 5번 보면 이제 조금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가서 이제 경쟁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명함을 내미는 그 책이 5번인데, 저랑 같이 시험 보는 사람들 결국은 다 자기를 하면서 이제 물론 보지만 5번도 못 보고 시험을 쳤더라. 결과는 다 떨어졌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하죠. 근데 20번을 보면서 새로 깨달은 게 뭐냐면은 10번 보나 20번 보나 별 차이가 안 나더라 하는 거예요. 10번을 보면서부터는 책장이 바람처럼 지나 넘어갑니다. 10번에서 20번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3일도 안 돼요. 시험 보기 전날 밤 저는 책을 7번을 보고 시험 치러 갔어요. 중요한 단어가 눈으로 스치기만 해도 정말 속독을 배워서가 아니라 10번 읽고 나서 15번 이제 쭉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대각선으로 중요한 단어 밑줄 치는 것만 싹 보면은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머리에 어떤 차이가 아니에요. 3번 봐가지고는 안 떠오르는 그 내용들이 10번 봐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단어 보면서 떠오르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해버리자.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그 고시를 처음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남았어요. 그때 친구들은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3학년 올라가서부터. 근데 저는 제가 인물이 괜찮아가지고 고시 합격한 것까지 있으면 여학생들 사귀기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근데 이게 외모가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대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은 아직은 마음이 젊기 때문에 고시 합격은 이거 안 보잖아요. 일단은 말 잘하는 친구, 또는 외모가 괜찮은 친구, 쳐다봐서 좀 덜 괴로운 친구,
이런 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고시 합격하고 나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제가 요즘 진짜 용됐어요. 나이가 드니까 머리 짧게 깎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나이가 많으니까 숱이 좀 빠져주니까 머리가 조금 덜 이렇게 푸성해 보이죠. 그래서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때 이제 친구들은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 그래서 처음에 학생을 또 조금 쫓아다녔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포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그 학생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마 그 학생이 저랑 사귀자고 했으면 저는 아마 고시 2개를 합격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만큼 인간적인 것에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굉장히 좀 퉁긴다 그러죠. 막 퉁겨요. 예, 그래서 요즘 퉁긴다는 말 안 쓰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쓰냐면은, 내가 가장 어려운 사업시험을 통과했는데, 그것도 1년 3개월에, 앞으로 2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행정고시든 외모고시든 본다면 분명히 합격을 한다는 어떤 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을 내가 사귈 것인가, 시험을 한두 개 다 볼 것인가. 물론 사귀자고 했으면 사귀었겠지만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야, 내가 이 학생을 쫓아다니다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냥 허송세월 하겠다. 이런 생각. 2년 동안 잘 되면은 물론 어떻게 되겠지만 안 되면 허송세월. 근데 행정고시라든가 외모고시는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는 걸릴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학생한테는 편지만 가끔 쓰기로 하고, 쫓아다니는 것보다 또 편지를 가끔, 그래도 답장은 꼬박꼬박 했어요, 그 학생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련 갖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그냥 그러고 졸업하게 되는데, 그래서 행정고시라든가 외모고시를 먼저 준비하자.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것은 대학교 졸업하면은 볼 수 없는 시험이니까. 이 학생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사귀려면 사귈 수가 있겠죠. 근데 연수원 들어가 버리면, 대학교 졸업하면 연수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연수원 가서 무슨 행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해버리자. 그런 식으로 계속. 연수원 졸업하고 나서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예일대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2년 하다가 왔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갈등을 느꼈어요. 왜 갈등을 느꼈느냐? 그 전까지 법조계 어떤 그 정통 코스는 뭐냐면, 연수원 나오면은 판사 발령 받아서 또 몇 년 해가지고 부장판사 된 다음에 나와서 정관예우 받고 돈 벌어서 변호사에서 먹고 산다. 이게 이제 지금도 많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T1, T2 판단법 때문에 인생 코스가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변형됐어요. 어떤 거냐면, 연수원을 들어갔더니 그 신문 공고가 나왔어요. 어떤 공고냐면은, 지금은 이제 SK지만 그 당시 선경그룹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지금도 아마 그 제도가 있습니다. 전공 과목별로 1년에 한 명씩을 선발을 해요. 선발된 학생한테는 5년 동안 그 박사 받을 때까지 생활비, 학비를 다 대주는 조건이에요. 시험 쳤더니 합격했어요. 그 주로 영어 점수가 이제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연수원 졸업하고 판사 받고 하다가는 그 장학금을 안 준다는 거죠. 합격한 다음에 몇 년 이내 유학 가야지만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그때 막 고민한 거죠. 야, 판사가 되는 것도 좋은 건데, 이 T1, T2 판단법에 의하면 할 수 있을 때 장학금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T1, T2 판단법의 결론이더라고요. 네, 판사는 갔다 왔을 때 잘하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실제로 들어갔어요. 2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예일대학교 가서 석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같으면은 사실 열심히 공부하고 뭐 고시학교 이거 뭐 그렇게 떳떳한 거, 어떻게 보면 떳떳한 거죠.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뭐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돈 많이 버는 거, 손가락질 당하고 고시 공부하는 거, 독재정권 앞잡이라고 또 손가락질 당했어요. 요즘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하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세월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저는 이제 판사 안 하면 뭐 하느냐, 박사 받아서 이제 교수한다고 생각하고 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교수의 이른바 교권이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뭐 어용 교수들. 학생들이 붙잡아다가 광장에 꿇어앉혀놓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막 닦아 밀어버렸어요. 학생들이. 교수님들. 얼마나 참, 그 신문에도 그게 났어요. 물론 이제 학생들도 뭐 울분에 차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당하는 교수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꿇어앉혀가지고 강제로 학생들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머리를 다 밀리고 깎아머리 해서 다니고, 참 이거, 야,
교수하는 거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제 교수의 꿈을 접고서 이제 판사한다고 들어간 거죠. 그런 식으로 인생들이 이제 계속 어떤 변형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보통 변호사들 안 하는 스타일로 살아왔지만 결코 후회하지는 않아요. 방송 출연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계기 때문에 출연했어요. 요즘은 우리 PD 이야기가 출연하고 싶어서 굉장히 로비가 들어온대요, 방송국에. 네. 뭐 요즘은 이제 일단 얼굴로 먹고 사는 거고 일단 얼굴 팔리면은 성공도 안 해도 당선된다. 이런 그런 생각들 하는가 봐요. 2년 전인가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인천에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저한테 그 사람을 통해서 부탁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고 변호사랑 닮아서 인기가 좋으니까 제발 자기랑 같이 사진 하나 찍어서 좀 그 유인물에 좀 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왜? 특정 정당 별로 제가 연관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절했는데 그 정도로 요즘 이제 그 어떤 그 언론의 힘이 좀 커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막 들어오는데 95년도 11년 전에 제가 방송 출연할 때만 해도 반대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점잖게 그냥 벌어먹다가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통 코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거든요. 뭐하러 가가지고 그러느냐. 사람들 앞에서 웃긴들, 말을 잘한들, 사건 수임되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변호사들은 제가 그 당시에 처음에 코미디 프로에 출연을 했을 때 저를 도대체 고 변호사 맛이 좀 갔다. 도대체 변호사가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보통 변호사의 보통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출연하라고 생각했느냐. 역시 T1T2 판단법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10년 뒤에도 과연 이런 무슨 약간의 연애성, 오락성 프로에서 예능 이런 프로에서 섭외가 올까? 물론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친구 떠밀어서 출연하긴 했지만 생각할 때 그 친구는 보통 변호사 같은 생각에서 출연에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저보고 대신 제발 부탁이다. 이 프로에 다른 변호사들 안 나가려고 하는데 네가 내 체면 봐가지고 한 번만 나가주라. 그런 부탁을 받고 저는 30대 중반이니까 출연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지금 나이에 옛날 그 프로에서 만약 섭외가 왔다면 제가 제 지금 어떤 나름대로 좀 깨졌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못 나갔을 겁니다. 50대 다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코미디 프로 나가서 웃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내가 이런 프로 해볼 수 있는 나이가 이 나이구나 해서 저는 나갔어요. 쭉 지나고 보니까 저는 잘했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10몇 년 전에 이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행정고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분명히 T1T2 판단법 때문에 한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욕을 했어요. 왜 욕을 했느냐. 사법시험만 붙으면 되지 왜 행정고시 해가지고 한 사람을 떨어뜨리느냐. 이런 거죠. 물론 그때 300명을 그 정원을 이제 두고서 선발을 했지만 실제로 커트라인에 걸린 사람들 때문에 298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항변하죠. 저 때문에 한 명이 떨어진 거 아니다. 어차피 300명 안 뽑았다. 이제 이런 항변을 이제 하지만 아무도 이제 그런 관심이 없는 거고. 여하간에 살아오면서 자꾸 아는 사람들이 네가 괜히 외식 봐서 한 사람 떨어뜨리고 행시 봐서 한 사람 떨어뜨리다. 안 봐도 되는 걸 왜 했느냐. 네 인생에 꼭 행시를 봐야 되느냐. 실제로 저는 공무원 행정부 쪽으로 안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필요 없는 시험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일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 후회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느냐. 행시 동기생이 300명인데 지금 저희가 80년대 전에 70년대 후반에 합격했으니까 지금 벌써 벌써 몇 년 됐죠? 27년 됐죠? 제 계산이 맞나요? 그렇죠? 27년 됐어요. 근데 27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당시 정말 저랑 비슷하게 어렸던 그런 동기생들이 중앙부처에 전부 국장, 지금 차관, 차관부 다 들어가 있어요. 국회의원도 4명에다가 시장군수 합치면 또 그런 친구들, 시장군수가 벌써 또 5명. 그러니까 전부 사회에서 한 자리씩 하는 친구들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같이 근무도 안 했지만, 제가 행정고시 1등 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투자자문서 차릴 때도 금감위 갔더니 국장 2사람이 저희 동기생이에요. 아무래도 고 변호사면 빨리 해주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무슨 부조리도 아닌데 서류가 안 된 거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괜히 붙잡아 두지 말고 좀 돌려. 그러면 이제 끝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받더라 그랬냐고요. 현실적인 도움을 받더라.
뭐 한나라당 가면은 뭐 비서실장 뭐 해가지고 우리 동기생들이 다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좀 통해요. 이리저리 사회. 어느 부처를 가더라도 통해요. 제가 서울시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데 서울시만 해도 동기생들이 8명이 또 뭐 구청장, 뭐 부구청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 내가 그때는 친구, 동기생들이 그렇게 도움 줄 거라 생각을 못 했지만 역시 할 때 한 가지씩 해버리고 나니까 도움이 되더라는 것을 살면서 깨달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T1, T2 판단법을 그 당시는 분명히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한 거지만 하나씩 하다 보니까 되더라. 제가 재작년에 삼성중공업에 가가지고 강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T1, T2 판단법을 이제 직원들한테 이야기 해주니까 끝나고 나서 거기에 임원이, 이사가 이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때 정말 굉장히 경치 좋은 데서 마치 그 영빈관 같은 데서 이제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랑 이제 몇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사들 이야기가 고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그게 T1, T2 판단법이 배를 만드는 핵심 공정 이론의, 그러니까 공정 이론의 핵심 이론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생각을 했냐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어떤 그 큰 건설 공사를 하거나 또 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은 T1, T2, T3에 의해 가지고 어떤 순서로 배열을 했을 때 이 배를 가장 빨리 싸게 효과적으로 만드나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사람이 만들고 싶은 부분부터 만들질 않아요. 오늘은 기분이 나니까 자 오늘은 스크류를 만들자. 내일은 기분 나니까 뭐 앞에 뭐 선장실 만들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냉정하게 배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인생으로 보면 죽는 시점까지를 놓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꼭 여기서 안 하면 또 놓치는 일이 뭐냐? 시간 순서 가지고 배를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공정의 핵심 이론이더라. 그러면 막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야, 저는 무슨 이과계통의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조선의 핵심 공정기술이다. 이론이다. 그러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개똥 철학처럼 책에다가 쓴 이론인데 그게 바로 핵심 공정 이론이더라. 또 이제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또 계속 느끼게 돼요. 제가 한 달 전에 제주도 가서 강의를 했어요. 어떤 강의냐면 한국표준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못의 어떤 규격을 만드는 이런 어떤 규격협회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 공장이라든가 기업의 그 품질 관리까지도 담당하는 협회더라고요. 품질 관리. 여러분들 품질 관리를 가장 잘하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예요. 도요타 자동차.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에서는 지금 미국을 능가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죠. 미국의 그전에는 미국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았지만 이제 1, 2년 안에 이제 도요타가 미국을 제치고 1등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좋은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말 옛날에 비하면 정말 좋아졌죠. 우리나라에 취직할 때도 많고. 근데 그분 회장님 말씀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줘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제는 정말 잘 나간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품질 관리라든가 공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10년 전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관광단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좋은 기업들 돌아보고 미국 가서 막 시찰 다니죠. 그게 유행을 했었어요.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 시찰하면 돼요. 포스코, 현대차 이런 데 가서 시찰하게 되면 어떤 핵심 어떤 기업 관리 이론, 품질 관리 이론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직도 시찰하는 기업이 일본의 도요타라는 거예요. 도요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아직도 가서 배워야 될 것이 일본의 도요타다. 근데 도요타인데 도요타가 가서 과연 뭘 배우느냐? 도요타에는 천재가 없어요. 일본은 원래 천재를 키운 데가 아니죠.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는데 일본 도요타의 핵심 이론이 뭐냐면 그 전문 용어인가 봐요. 끊임없는 개선이다 이거예요. 도요타가 지금의 도요타가 되기까지는 끊임없는 개선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끊임없는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죠. 역시 공자님 말씀처럼 끊임없이 개선하자.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업에서 실천을 하느냐. 역시 방법론이 중요한데 도요타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서 계속 실천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하루 고된 일이 끝났다. 직원들이 뭐 합니까? 소주집 가가지고 막 소주를 마시면서 야 부장 이사 그 인간도 아니지 말종이지. 야 그럼 뭐 정말 더러운 놈이야. 뭐 또 누구는 뭐 좋아 히히덕거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윗사람을 안주 삼아서 회식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걸 가지고서 서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도요타에서는 일을 할 때
그 근무하는 공장 옆에 각 직원의 이름이 적힌 수첩이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쪽 벽에. 그러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약간 이게 불편하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가서 적는데요. 불편한 사항을. 또 일하다가 이걸 조금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바로 가서 수첩을 꺼내가지고 자기 이름 옆에다가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이 끝나면 모여가지고 남들은 윗사람 욕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그 도요다에서는 자 오늘 일하는데 뭐 불편한 게 없고 뭐 어떤 개선할 점이 없습니까? 분임조 토의를 하고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불편한 게 있다. 불편한 건 뭐냐? 결국은 개선할 점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윗사람들이 또 검토 채택을 하는 거고 불편하고 이건 아니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윗사람들이 자기가 해결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연구소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개선이 하다못해 못 박는 위치 하나라도 1cm 옆으로 간다든가 해서 끊임없이 수십 년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일본 자동차는 고장도 안 나고 쉽게 말하면 품질 면에서 세계에서 다른 자동차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품질 면에서.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하죠. 미국은 굉장히 심플하게 그 공장 관리를 해요. 엊그제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미국의 모 자동차가 이제는 좀 살려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몇만 명을 일시에 해고해버리죠. 그러니까 뭔가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원가 절감 작전으로 가는 게 미국의 어떤 경영 기법이에요. 저는 경영학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용서를 하세요. 미국의 경영 이론은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제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 일본은 끊임없는 개선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생을 사는 방법이 바로 끊임없는 개선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방법론이 이제 중요하죠. 방법론이. 어떻게 하면 끊임없는 개선이 어떤 인생의 어떤 방법론이 될 수가 있느냐. 제가 실제로 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잘한 것을 절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 저는 항상 보통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 노래를 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가 오늘 노래는 안 시킬 것으로 분명히 저는 믿고 이제 하는데, 제가 방송을 출연하면서부터 노래 콤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신곡도 하나도 못 불렀어요. 그렇다고 무슨 트로트를 잘 부르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방 가면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때. 그러다 생각했어요. 야, 내가 노래를 하지 못하고서는 방송국 회식에서 살아남지를 못하겠구나. 사실 변호사 할 때 뭐 그렇게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회식하는 건 없습니다. 변호사들끼리도. 근데 방송국은 그냥 맨날 뭐 그 당시면 해도 뭐 나이트까지 막 데리고 가서 막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가기도 괴롭지만 노래 못하니까 정말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내가 평생 노래를 못하고 이 수모를 괴로움을 당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노래를 차라리 잘하는 그걸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었느냐면요. 노래 CD를 샀어요. 제 목소리에 맞는 가수가 있잖아요. 아, 이 목소리는 그래도 맞겠다. 해서 사가지고 계속 입에다 힘을 빼고 모창을 하는 거죠. 100번, 200번, 300번, 400번. 그랬더니 처음에 불렀던 노래는 300번 하니까 되더라고요. 300번 모창을 하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돼요. 제 귀로 들어도. 그래서 신곡을 300번 불러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제는 트로트보다 신곡이 더 편합니다. 트로트는 목하고 배에 힘을 줘야 되지만 신곡은 입 끝으로만 부르면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곡을 부르지 트로트를 안 불러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개선. 아까 제가 글 쓰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20시간까지 걸리는 힘든 거지만 계속 고치고 뭐 그러니까 요즘 그 인터넷이라든가 워드의 발달이 저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원고지로 쓴다면 어떻게 했어요? 잘못되면 찍고 다시 처음부터 한 장 졌으면 얼마나 제가 분통이 터지겠어요. 근데 지금은 긁어다가 붙이고 또 아래 한글 한컴 사전 하면은 사전까지 딱 뜨니까 맞춤법도 그 순간에 확인하고 뭐 때문에를 붙여야 되나 떼야 되느냐. 바로 한컴 사전 뜨니까 바로 확인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워드가 나왔다 그러냐, 컴퓨터가. 아까 그 공부할 때 뭐 비빔밥도 바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생각하니까 비빔밥이 나오더라 그러네요, 비빔밥이.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생을 사는 지혜를 드린다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끊임없는 개선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인생을 대인관계를 살아야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좀 쉬운 버전으로 대인관계 버전을 한번 해볼게요. 대인관계. 제가 최근에 그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이런 구절들이 계속 등장하죠. 인생을 A학점을 받는 법. 인생 A학점.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A학점 싫다. 고 변호사 강의 들을 때 또 A학점 이야기냐. 근데 기왕이면 같은 값이면 잘하는 게 물론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 실천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인간을 A, B, C, D 등급을 매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A, B, C, D 등급이 있다. 학생은 학생들의 A, B, C, D 등급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들의 A, B, C, D 등급이 있고 위에 모시는 뭐 사장이라든가 상사도 A, B, C, D 등급이 있다. 어떻게 하면 그 등급을 구별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회사에서 D학점을 받는 직원. D학점을 받는 직원은 어떤 직원이냐면 시키는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직원이에요. 윗사람 일을 시키면 눈치껏 요령을 피웁니다. 조금이라도 좀 데려보려고. 그런 직원들은 윗사람이 힘든 부서 보내게 되면 막 사표 쓴다고 난리를 쳐요. 같은 부서에서도 힘든 일을 조금 주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왜? 기왕이면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할 때 D학점 받는 직원이 그러니까 D학점을 제가 준다면 D학점을 주는 직원이 대한민국의 회사원 직원 중에서 몇 %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거의 90%가 그 D학점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들어갔는데 왜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월급이 똑같은데. 경제학을 공부 안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대가가 있을 때에는 원가 투입을 적게 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성공한 어떤 생산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월급을 받는데 왜 내가 더 힘든 부서 가서 왜 더 힘든 일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안 하는 게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보통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저는 그것을 경제학적 마인드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월급을 받고 왜 일을 더 하느냐? 그래서 많은 90% 되는 사람들은 D학점을 받는 데 속해요. 근데 학생을 한번 이렇게 D학점 받는 학생들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 들어가가지고 윗사람 눈치 안 보이게 요령껏 일을 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생활을 했었냐면은 똑같은 사람이 선생님이라든가 무슨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하냐. 학원을 가라고 했는데 학원을 갔어요. 되도록이면 머리는 딴 데 가 있고 또는 뭐 도서관 가라고 그랬는데 안 들키면은 딴 데 가서 놀고 와요. 왜?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생 사는 마인드가 학교 다니면은 그런 마인드가 발동되고 직장 가면 그런 마인드가 쉽게 말하면 마인드를 같이 가지고 있는 한은 어디를 가나 그 사람 똑같은 식으로 행동을 해요.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안 해요. 오늘 사실 학생의 간부들 와가지고 다른 학생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위해서 헌신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학생의 일을 한다고 내가 무슨 학점이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요? 왜 내가 일을 더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은 학생 활동 열심히 안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서클 활동에서 임원 안 맡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D학점에 해당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C학점은 뭐냐? 회사원을 예를 들면은 C학점은 꼬박꼬박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C학점을 받습니다. 저에게서. 원래 생각할 때는 야, 게으름 안 피우고 꼬박꼬박 일을 했는데 어떻게 C학점밖에 못 받느냐 라고 생각했지만 그 학생은 윗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말 답답한 사람.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절대 안 움직여요. 저도 우리 직원들 몇 사람 있지만 그 중에는 C학점 직원이 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착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무지 답답해. 왜? 시키지 않으면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무슨 일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공장을 하다가 동남아로 공장을 뜯어서 옮겨버렸어요. 왜 옮겼냐면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같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사람이 한국에서 받는 기본적인 어떤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동남아 가면은 대학교 졸업한 사람의 임금이 우리나라 대학 졸업한 사람의 5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학 교육을 받고 그 어떤 제품이 아주 하이테크도 아닌데 단순하게 약간 조립성으로 해서 가는 것이 왜 비싼 임금을 줘야 되느냐 해가지고 뜯어서 갔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최근에 저를 만나서 아주 답답해 죽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공장에 물건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딱 시차를 하니까 공장 라인이 딱 스톱이 돼 있어요. 왜 스톱이 되냐면은 공장의 통로에 지게차가 들랑거려야 되는데 지게차 못 다니게 박스가 대형 박스가 몇백 개가 통로를 가로막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아무도 안 치우고 보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이제 지나가는 직원 불러다가 치우시오 하고 갔다 왔어요. 1시간 있다 와서 보니까 공장이 여전히 서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지나가는 직원한테 왜 안 치우냐고 화를 냈더니 사장님이 시킨 거 했습니다. 가서 자세히 따져보니까
박스 5개 중에서 손가락질 한 1개만 치우고 나머지 4개는 그대로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직원은 C학점이죠. 그렇죠? 시키는 거 분명히 했어요. 사장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불러다가 자, 내가 너에게 일을 시키려고 한다. 이 박스가 가로막고 있거든. 근데 이 박스를 내가 치우라고 하는 이유는 이 지게차가 못 다니기 때문이야. 근데 지게차 못 다니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거든. 가서 치우고 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움직이는 직원이라는 이야기죠. 답답해서 미쳐버립니다. 예, 안 시키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창을 닦으라고 했는데 자, 이거 더러워서 자, 선생님이 유리창 닦으시오. 앞유리창이나 뒷유리창 더럽기는 마찬가지죠. 근데 시켰으니까 딱 닦고 앉아있어요. 선생님이 와서 야, 이거 더러운 거 왜 이렇게 됐어? 선생님이 이거 시켰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하는 학생이라 그런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더러우면 알아서 치워줘야지 그걸 시키는 것만. 그러니까 담배꽁초 자, 집으라고 했으면 선생님은 이 담배꽁초 같은 거 다 치우라고 하는 뜻에서 치우라고 한 거지. 이것만 치우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많은 회사 직원들은 시키는 일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학교 다닐 때도 자기가 지금 공부해야 될 분량이 분명히 있어요. 선생님이 시킵니다. 자, 과제물을 내줘요. 그것만 딱 하고 있는 학생은 역시 C학점밖에 못 받고 남보다 결코 잘할 수 없다 이거죠. 자, B학점 직원은 어떠느냐? 궁금하죠? C가 아니면 이제 B인데 B학점 직원은 쉽게 말하면 시키는 뜻을 알고서 하는 사람이 B학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윗사람이 나한테 이걸 치우라고 했을 때 아, 이거 다 걷어내야 되겠구나. 다 걷어내는 거예요. 뭐 요즘 우차사에 나오는 길룡이처럼 뭐 땅굴을 파서라도 하고 오겠습니다. 시키는 거 그렇죠? 막혔다고 돌아온 학생은 그 직원은 C밖에 안 되죠. 갔더니 막혔대 와가지고 딱 해요. 그것도 보고를 제대로 해주면 좋은데 요즘 어떤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죠. 가가지고 막혔으면 돌아가서 가만히 있어요. 일이 된 줄 알고 윗사람이 불러서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일 안 했느냐? 갔더니 막혔대요. 그럼 그 윗사람이 야 돌아서 가야지. 그걸 막히면 돌아오면 되느냐? 이렇게 말해주면 이제 복창이 터지는 거죠. 지가 알아서 돌아가면 그때는 B학점을 받는 거예요. B학점. B학점 직원은 알아서 목표를 달성한다. 시키는 일이 시키는 방법대로 돼가지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키는 사람 뜻이 뭐냐? 되게 하는 것을 알아서 해주는 직원이 B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시키는 일이 이를테면 어디에 가기에 적합한 일이냐? 그러면은 선생님이 자 오늘은 과제물 안 내줬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진도를 나가는 학생은 B에 해당이 되는 학생이죠. 알아서 진도를 나가준다. 근데 많은 학생들은 마치 회사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고 일을 덜 하는 게 편한 것처럼 학교 다닐 때는 시키는 일도 덜 한다는 이야기죠. 마치 그냥 자기가 이익 보는 듯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손해인데. A학점 받는 직원은 뭐냐? 시키는 사람의 뜻을 알아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시킬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A학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윗사람은 굉장히 바쁩니다. 한 가지 시켜서 물론 10가지 해주면 좋겠지만 때로는 시킬 일을 안 시키고 까먹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출세한 사람들이 장관들이 아니었죠. 비서실장, 경호실장, 그다음에 중앙정보부장 3사람이 실세였어요. 뭐 제3공화국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각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어느 동네가 시끄럽다. 자, 중앙정보부장, 자, 들어오라 그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중앙정보부장이, 자, D학점 중앙정보부장. 각하가, 자, 그 동네 어떻게 됐어? 그 동네 뭐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D학점. C학점은, 예, 생겼습니다. 뭐가 궁금하십니까? C학점. B학점은, 각하가, 이야기하면, 각하 뭐 대책 필요하십니까? 제가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 B학점. A학점은 뭐냐? 각하가 불렀을 때 이미 상황 파악 다 끝났고, 보고서가 다 대책까지 있어요. A안, B안. 자, 각하가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틀림없이 부를 때가 됐는데, 각하가 부르면은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자, A 대책을 딱 준비를 해서, 이게 가장 좋은 건데, 혹시라도 각하가 이 부분을 싫어할지 모르니까 한 가지 더 만들어서 B안을 만들어서 각하한테 가자. 각하 딱 불렀어요. 그 동네 어떻게 됐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각하, 그건 사실은 이게 문제 핵심인데, 이걸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자, 2가지가 있습니다. A안, B안이 있는데 아마 각하는 A안이 제가 볼 때 좋겠지만 각하가 이걸 좋아하신다면 B안을 선택하십시오. 각하는 어떤 게 좋겠어요? 동그라미만 딱 치면 끝나요. 그거 보고 낙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각하가 입을 뻥끗 했더니 그 사람이 동그라미만 치면 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부하들이 이쁜 부하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고시를 공부할 때 또 대학을 들어가려고 할 때
A학점 학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이건 자화자찬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네. 어떠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무슨 학교를 간다 했을 때 그 학교에서 그동안 냈던 기출문제를 다 입수를 합니다. 그것들은 공지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봐요. 야, 문제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어떤 스타일로 나오느냐, 이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오느냐, 이 문제를 낼 때 풀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느냐. 그걸 보면서 대학 가는 준비를 하고, 또 고시고 공부할 때도 기출문제를 수십 년, 그러니까 그 몇십 개를 풀어보고, 그렇죠? 그 전에 나왔던 20년, 30년 동안 고시에 나왔던 문제들을 다 갖다 입수해가지고 고시 공부하는 이 교과서에서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가를 전부 그 목차에다 표시를 했어요. 일일이 손으로. 일일이 다 손으로 표시하고 보니까 어디에서 무슨 사시는 어느 부분을 좋아하고 외시는 어느 부분을 좋아하는 게 다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또 교과서 중에서 문제 크기가 논술하라고 했는 문제가 어느 챕터 덩어리로 나오겠다고 하는 것도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시 출제하는 사람들 기호를 알겠어요. 또 고시답안을 쓸 때 무엇에 대해 논하라. 아는 것을 쓰는 게 고시답안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그 많고 많은 교과서의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왜 이번 시험에 이것을 논하라는 문제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출제자 의도가 조금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생각을 안 하고 문제만 쓸 때와 출제자 의도를 생각하고 답을 쓸 때는 다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요즘 이게 약간 이슈가 되니까 이걸 조금 더 상세히 쓰라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표준적인 답안을 일반적인 학생이 이렇게 쓰겠지만 저는 거기다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그 출제자가 아마 이거 궁금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더 긁어드린다 그런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출제에서 답안 채점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내 스스로 그냥 해야 될 것만 해야 된다. 그게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나에게 뭘 바라는가, 내가 뭘 하면 목적을 달성하는가를 찾아서 하라 그런 이야기죠. 제가 최근에 그 투자자문사를 설립해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그런 A학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투자자문사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해왔냐면은 개별적으로 투자자문 계약을 해가지고 그 수탁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그 고객을 위해서 HTS에서 주문을 내는 그런 스타일의 주문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한계가 있냐면은 고객이 100명 이상 되게 되면은 HTS 띄웠다가 죽였다 못하기 때문에 주문을 못 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전산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약간 편법성이고. 그래서 그것은 일테면 기존의 어떤 틀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 틀 가지고 하면 제가 아마 C학점 사업밖에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돌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니까는 증권사랑 내가 제휴해가지고 내가 증권사한테 일괄해서 그 자문을 해주고 증권사가 고객들 돈을 받아서 돈을 모으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게 꼭 펀드가 아니라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법을 찾아보니까 돌아가는 구멍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편하죠. 증권사 모든 지점에서 고 변호사가 무슨 투자 상품을 내놨다. 자, 가입해라. 다 돈을 받으면 저는 고객과 1대1 계약을 하는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없죠. 돈을 다 모아주면 한 큐에 그걸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1000명, 2000명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투자 자문사들이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생각 안 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홈페이지 이번에 이제 로드 에셋이라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겠는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면 들어가 보세요. LORD 그 주님 할 때 로드죠. 에셋 그 자산 asset.com인데 왜 들어가 보라 그러냐면은 그 홈페이지에 실린 모든 자료나 내용들이 전부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다 손으로 만든 겁니다. 예. 투자 상품 설명, 회사 설명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가 않죠. 만약에 제가 C학점으로 인생을 산다고 그랬으면은 누가 저한테 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저는 시킴을 당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못 만들죠. 그렇죠? B학점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누가 시켜줘야지 그 뜻을 가지고 하는데 시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역시 B학점 그 상황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제가 비즈니스 구도를 생각해서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학점이 아니면은 결코 CEO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또 승진할 사람은 당연히 B학점 정도는 돼야 돼요. 왜? 시키는 사람의 뜻을 알고서 움직여줘야지만 그 자리를 올라갔을 때 아랫사람들을 또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학점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영원히 출세하는 것은 포기하지 돼. 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킬 수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시키는 사람의 뜻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게 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인관계. 제가 이제 아까 무슨 여학생을 못 꼬셔서 뭐 어쨌다, 외모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외모 때문이 아니라는 걸 또 깨닫게 됐어요.
예, 제가 잠깐만 좀 목을 좀 축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끝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잘 안 따지니까 그냥 고하겠습니다. 잘 안 따지네요. 핫돌아요. 댓글 따볼까요? 아, 따지네. 그러니까 이제 대인 관계에서도 A, B, C, D로 하면은 되겠다. 제가 여자 못 꼬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제가 대학교 때는 사실 말을 못하고 또 가장 그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는 이제 그 한국 교육이 낳은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때만 해도 실패작이었어요. 지금은 제 스스로 이제 성공작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실패작이냐?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부분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혼자 열심히 해야지 성공하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고시를 학교 갈 때 친구들하고 사귈 필요가 없어요. 혼자 그냥 학교만 출석하고 죽어라 공부하면 합격을 하는 겁니다. 17시간 공부하면 돼요. 삼성전자에서 무슨 몇 기가 무슨 낸드 플래시 몰 메모리를 개발한다. 옆에 친구들하고 사귈 필요가 없죠. 자기가 죽어라 해가지고 빨리 그걸 만들어서 다른 경쟁의 무슨 그런 데보다도 빨리 발표를 하는 게 그게 순서죠. 그러니까 이과라든가 연구 계통은 혼자 죽어라고 해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이꼬르 TC 제곱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게 혼자 하는 어떤 공부라든가 노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됐어요. 아까 제가 ABCD 등급을 먹인 것처럼 내가 대학교 때 여학생을 못 꼬우셨던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여학생한테 거의 100명한테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됐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독실하게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볼펜을 꽂고 다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십자가가 있어요. 스위스 아미이기 때문에. 스위스 아미 이 볼펜만이 제가 가장 가슴에 가까운데 이제 십자가를 지니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이제 하고 다니는데, 근데 교회를 가서 제가 이제 10몇 년째 봉사활동을 합니다. 가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요. 평일날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전화 받을 틈도 없죠. 더구나 모르는 사람이 공짜로 물어보는 거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아주 그냥 반나절을 완전히 풀로 교회에서 궁금한 사람들 그냥 계속 상담해줘요. 10분 정도 한 번 가면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근데 상담할 때 보니까 바로 내 책상 건너편에 결혼 상담 또 그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요즘 무슨 듀오라든가 선우 이런 그 좋은 그런 업체들 있죠. 요즘 그걸 통해서도 많이 지금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그 성공한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무료입니다. 이게 무료. 두 사람의 조건을 다 맞춰가지고 부모가 뭐 하는가, 또구나 이제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될 것처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1년에 몇 건씩이나 성사를 하십니까? 저는 물어볼 때 속 생각으로 아마 한 10건은 성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여쭤본 거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이 최근 1년 동안 한 건도 성사를 못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의아했어요. 그 권사님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짝짓기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뭔가 성과가 많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의외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이야기가 교회 다니는 남자가 조금 숫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남자를 떠나서 대한민국 그 남자들이, 그 젊은 남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냐,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자, 남자랑 여자랑 이제 괜찮다. 조건을 다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선을 해준대요. 그랬을 때 둘이 딱 앉아가지고, 이제 메뉴판을 보고 이제 음식을 고르죠. 그럴 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메뉴판을 딱 보면서, 제가 이 집 여러 번 와가지고 잘 알거든요.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 2개 시키면 됩니다. 하면서 2개 달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여자한테 뭐 먹겠냐는 것을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런 식으로 실제로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뭐 먹으러 갔다 했을 때 자식한테 너 뭐 먹고 싶냐? 라는 아버지보다는 야, 오늘 어디 간다. 따라와. 예. 묻혔어요. 뭐 따라와 뭐 이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메뉴판에서 2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 여자는 야, 나한테 왜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맛있다고 2개를 시키느냐. 물론 객관적으로 뭐 한 90% 되는 사람이 그 음식을 가장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 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러고 나서 이제 차 마시러 간대요. 차 마시러 가면은 또 가가지고 야, 이 집에서 먹어본 것 중에서 커피 제일 맛있는 게 이거거든? 뭐 무슨 뭐 2잔. 뭐 이런 식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2번 그 일을 딱 이렇게 겪고 나면은 그 여자는 속으로 야, 내가 이 남자랑 살면은 평생 지 멋대로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입이 이만큼 나온대, 여자가. 나는 저 남자 다른 조건 다 좋고 뭐 자격증도 있고 다 좋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나는 싫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가 야, 오늘 어땠어? 물어보면은 야, 갔더니요, 뭐 음식도 그렇게 시키고 저는 그런 사람 싫어요.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이제 딸을 야단을 치는데요. 야, 네가 어려서 네 입맛대로 그렇게 남편을 고르고 있는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좋은 남편 놓치면 나 평생 후회할 거라고. 그러고 나서 등을 떠밀어가지고 또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2번째 미팅에서 역시 똑같은 일은 되풀이되고 딸은 부모한테 앞으로 한 번만 더 만나게 하면 저는 집을 나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자주 되풀이 된대요. 그래서 성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 이거니까 실제 예를 들어주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대학교 때 그랬었구나. 저는 이 학생을 만났을 때 이랬었거든요. 제가 딱 봐가지고 피리 꽂히면 일단은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갖죠. 이 여자면 내가 결혼해도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그 정도 느낌이 들 정도면 그러면 이제 그걸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상대방 이 학생은 이를테면 고 변호사가 외모도 시원찮은데 만나서 말을 시켜보니까 막 자기는 도대체 누군가 지금 좀 알아보는 수준의 지금 단계인데 막 좋다고 덤벼들어요. 그러면 도망가 버렸다. 그런 이야기 쉽게 말하면. 가만히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 연애하려면은 내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연애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들 또는 가까운 가족들 또 부모나 자식 회사 들어가면 또 동료들 그런 가까운 분들한테 결코 여러분들이 솔직한 말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학생 시절에 어떤 생각이냐면 야, 내가 확통하고 말이야. 있는 말 난 하고 난 뒤가 없어. 그 대신에 나는 솔직해. 사람들이 좋아할 것처럼 보이지만 10마디 중에 한마디만 상대방 마음에 그 상처를 줘도 굉장한 후유증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은 큰 거죠. 운전할 때도 한 달 동안 운전 잘하는 게 소용없어요. 오늘 가서 박아버리면 그건 사고가 난 거죠. 자동차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솔직하게 살다 보면 분명히 사고를 내는 운전법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달리고 싶은 대로 막 달리는 거기 때문에 사고를 분명히 내게 돼 있어요. 그 운전법은.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을 꼬실 수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에 없는 말을.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절대 솔직하게 객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내가 여학생을 사귀는데 얼굴을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잡티가 있어요. 야, 얼굴에 그 잡티 왜 그러냐? 이 한마디로 그동안에 공들인 건 다 없어져 버려요. 결혼해가지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자, 나의 원칙은 이제 3대 원칙이 있다. 그게 이제 제가 꼭 무슨 제 와이프에 대한 원칙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은 이제 그 원칙이죠. 그 원칙. 어떤 원칙이냐면은, 자, 첫 번째. 상대방을 위해서 생각하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자. 상대방 입장에서 말을 하자. 상대방 입장에서 행동하자. 그러면 세상이 달라져요. 여자를 꼬실 때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사실 방송국 가서 보니까 저보다 진짜 외모도 변변하지 못한 친구들이 엄청나게 이쁜 애들 여러 명 동시다발적으로 꼬시고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인 일이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 젊은 그 방송국 직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절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줘버리면 끝나요. 이렇게 뻐꾸기 날린다 그러죠? 쉽게 말하면은 결코 객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앞에 있는 여자는 세상에서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아름답다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너는 세상에서 정말 고금을 통해서 동서를 떠나서 가장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감동을 해요. 그게 결코 마음에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상대방 쉽게 말하면 상대방 마음으로 움직이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라 그런 이야기죠. 여자친구 사귈 때 자 영화 보러 가자. 그랬더니 요즘 괴물의 인기라고 그러더라. 근데 만나는 여학생이 괴물 뭐 그거 요즘 뭐 사람들은 많이 가지만 뭐 그 흉측하고 그 재미가 있겠어? 나는 보기도 싫어. 이거 재밌는데 너 안 보면 사람 뒤떨어져. 이렇게 되면은 이를테면 이제 이게 전화가 아니고요. 지금 1시간 40분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강의 시작한 지. 잊어버리시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죠? 갑자기 어디까지 했더라? 괴물 이야기 하다가 말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투면은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나는 괴물이고 나는 뭐다. 이건 깨져요. 그러니까 자 내가 남자다. 자 대학 시절로 돌아갔어요. 여학생을 만났어요. 자 시간 좀 내줘서 고맙습니다. 자 만났어요. 영화 보러 갑시다. 뭐 보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괴물이다? 사실 저는 괴물을 별로 보고 실망을 했거든요. 괴물. 그 순간에 반색을 해야 됩니다. 나도 이 생각을 했는데 어쩜 이렇게 필이 통하느냐. 나도 보고 싶었다. 또 음식 먹으러 갈 때, 야, 어디 잘하는 집 있어. 절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죠. 야, 뭐 좋아해? 딱 이야기를 하죠. 근데 먹어본, 뭐, 어디가 잘하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면은 나도 그걸 먹고 싶었다. 가서 먹어보고, 야, 역시 네 입맛 정말 대단하다. 역시 맛있다. 괜히 먹고 나서 난 짬뽕 먹은 게 낫다.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스파게티 먹었더니 니길거린다. 이런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 그 3대 원칙을 우리 와이프한테 이제 적용하기로 결심을 딱 하고 결혼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사귀는 동안에 그 작전이 주요한 거죠. 결혼 딱 하고 나서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떴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신문사 기자이기 때문에 맞벌이에요. 물론 이제 저한테 벌어오는 거 주지 않고 자기가 혼자서 다 저금해버려요. 적금 뭐, 이번에 휴직했는데 계속 적금 붓고 있어요. 제가 저한테 돈 달라 그래서. 근데 여하간,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첫날 눈을 뜬 거죠. 뭐가 가장 저의 머릿속에 현안이었냐면, 아침밥을 과연 차려달라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아침밥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가가 굉장히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지금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에 누가 아침 차리자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야, 요즘 양성평등 시대인데 남녀 평등이라고 하면 요즘 찍힙니다. 왜 남자를 앞에 부시냐 이러죠. 양성평등이 이제 좀 이제 올바른 어법인데 양성평등에서 똑같이 출근해야 되고 더구나 신문사를 1시간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잠을 더 자야 되는 아내한테 일찍 일어나서 나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하겠느냐. 저는 그 이야기는 절대 안 하겠다 결심을 하고 결혼했어요. 속으로. 물론 그걸 아내한테 이야기하지는 않았죠. 아침에 눈 뜨니까 이제 그게 걱정이 되죠. 근데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게 저를 아주 감동시켰어요. 뭐겠어요? 아침밥 뭘 차려줄까요? 그 이야기는 자기가 차리겠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오늘만 차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하면 계속 차린다는 이야기죠. 야, 이거 내 인생 이제 드디어 허랩이 드디어 이제 꽃이 피는구나. 그래서 이제 뭘 먹겠냐고 하는 그 질문에 제가 사실 이제 당황하면서도 사실 뭐 어제부터 음식을 준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근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진수성찬 차려달라고 어차피 안 되는 이야기고 김치하고 밥만 달라고 그랬어요. 김치하고 밥만 있으면 되지 뭐.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배고플 때 집에 가서 김치하고 밥만 있으면 먹는다. 근데 사실 김치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냉장고에 있었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먹던 게 있었습니다. 3가지가. 밥은 요즘은 스위치만 넣으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눈치를 보니까 밥 딱 얹어가지고 이제 15분 지나면 밥이 올라오고 김치만 딱 3개 놓이는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속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먼저 생색을 낼 걸.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설거지도 잘하고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의 김이 샜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표정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그 순간에 약간 표정이 약간 일그러졌나 봐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생선을 구워줄까? 또 제의를 했어요. 그 순간에 또 감동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생선구이거든요. 저는 생선구이만 있으면은 뭐 절대 뭐 불평 없이 뭐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실망으로 들어갔어요. 왜 실망이냐? 냉동실에서 지난 추석 때 들어온 거, 안 먹고 남은 거 두툼한 거 하나 꺼내는데 이게 얼음덩어리예요. 아침에 그 얼음덩어리 석쇠에다가 아무래도 해보세요. 구워지나. 여러분들 당장 내일 가서 한번 시험해보세요. 냉동실에 큰 뭐 고등 한번 얼려가지고 바로 그냥 가스불에 구워보세요. 이게 녹지도 않는다고요. 근데 당장 출근해야 되는데 얼음을 지금 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야,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가슴이 찢어졌어요. 왜 찢어졌느냐? 저는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게 뭐냐면 음식을 생선을 구우려면은 전날 밤에 냉동실에서 꺼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자들 다 알아두세요. 자취하는 학생들은 아마 알 텐데 전날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여름에는 싱크대에다만 싱크대 갖다 놓으면 안 되죠. 변하죠. 그러니까 냉장실로 내려놓고 밤사이 해동이 자연히 되는 거죠. 그 온도로. 또 겨울 같으면은 싱크대에다가 올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밤사이에 그게 녹아요. 그러면 아침에 말랑말랑할 때 구우면 잘 구워집니다. 속으로 이 기본도 모르고 시집와가지고 말이야. 참 내가 그렇다고 냉동실에 꺼내라는 말까지 하기는 정말 자존심이 서로 상하는 거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무슨 전자레인지다 돌려보고 온갖 쇼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름을 딱 두르고 이제 굽습니다. 그랬더니 타는 냄새가 요란합니다, 집에. 가운데 뼈 있는 데까지 구우려고 하니까 한쪽을 홀라당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밥 다 단 줄 알고 김치하고 밥 딱 넣고 이제 딱 앉으려고 했는데 그 막 연기가 자욱하는 그 상황이 이제 진행이 막 이제 한 10몇 분 이상 진행이 되니까 속으로 한심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솔직한 코멘트와 이제 제가 결심한 코멘트 두 가지가 다르죠. 솔직한 코멘트는 뭐냐면 이런 코멘트를 하겠죠. 야, 너 기본도 모르고 도대체 뭐냐 이거. 차라리 나한테 물어봐라. 또 탄 음식 먹으면 이게 사람이 건강 유지가 되겠냐 이거. 탄 음식 먹으면 이거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거 남편 건강에 이게 지켜지겠냐. 그러려면 차라리 떡 사다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떡 사다 먹자. 그럼 그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제 결혼 생활이. 결혼 첫날 아침부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면서 서로 찡찡해가지고 이제 출근하고 우리 이제 아내는 이제는 나는 밥 이런 잔소리 들으면서 안 한다. 집을 치워버릴 거라고요. 내가 아침 1시간 빨리 출근하는데 밥까지 차려줬더니 무슨 좋은 소리는 안 하고 말이야. 기분 나쁘겠죠, 당연히. 그게 저희 아버지가 제 어머니한테 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준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새로운 반찬 하게 되면 항상 아버지한테서 나쁜 소리가 30분 동안 나옵니다. 맵다, 짜다, 달다, 해가지고 잔소리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검증에 통과된 반찬이 평생 10가지가 안 돼요. 항상 제가 부모님 댁에 가서 항상 그 전에 괴로운 것이 뭐냐면은 갈 때마다 결혼 전에 먹던 반찬이 수십 년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 어머니 입장 이해가 됩니다. 새로운 반찬 나오면은 제 아버지한테서 항상 서툴다고 잔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실패. 그러니까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단 맞으면 왜 만들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솔직한 코멘트는 상대방의 길을 꺾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위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했으면 저는 평생 이제 밥을 못 얻어 먹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밥을 얻어 먹었어요. 불고기까지 구워줬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아내는 탄 그걸 안 먹더라고요. 저는 근데 다 뜯어 먹었어요. 아내 얼굴을 보니까 자기 그 반찬에도 굉장히 지금 우려하는 표정이죠. 예, 지금 막 생선 형체가 다 깨지면서 막 한쪽 안에 타버리고. 근데 저는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뜯어 먹으면서 표정 관리를 해서 맛있게. 야, 참 우리 어머니는 석쇠에 구워주시는데 당신이 올리브유에다가 이걸 둘러서 생선을 구워주니까 이건 석쇠에다 구운 것보다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애칭을 지어줬어요. 당신은 오늘부터 푸드 아티스트다. 푸드 아티스트. 당신의 음식 솜씨는 이건 솜씨가 아니라 예술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푸드 아티스트에 속한다.
그 말을 딱 호칭을 선사해 주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예, 그러니까 자기가 걱정했다가 남편이 뭐 아티스트 칭호를 주니까 사실 뭐 아티스트가 그렇게 쉽게 주는 칭호는 아닌데 그냥 팍 써버렸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감동을 해가지고 숟가락을 딱 넣는 순간에 바로 그냥 저희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바로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오늘 신랑 밥상 차려줬는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세요. 딱 바꿔줘요. 그럴 때 제가 생선 태워 먹어서 지금 코가 매워 죽겠어요. 그 말 하면은 완전 이건 아니죠.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했겠어요. 어떤 말을. 칭찬을 듣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야, 글쎄 이거 별로 반찬도 안 만들어 본 것 같은 진짜 이거 생선구이 사실 엄마 솜씨가 더 맛있네요. 막 이렇게 막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또 뭐 친정 어머니 바꿔서 바로 또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른들한테 다 한 바퀴 전화를 다 칭찬해 주고 나서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신이 났어요, 우리 와이프가. 사실 우리 장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반찬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대요. 그런데도 약간 태웠지만 새 작품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예술품이라고 해놓으니까 신나가지고 퇴근 빨리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빨리 와서 집에서 반찬을 차리겠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뭐 김치찌개를 또 딱 만들어요. 먹어보니까 무지 매워요. 저희 처가 쪽은 매운 음식을 그렇게 잘 먹습니다. 근데 저는 고시 공부할 때 매운 음식 먹으면 이제 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슴슴하게 딱 중간에 간을 맞춰서 먹는데 그걸 이제 아는 아내가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김치찌개를 해줬는데 김치찌개 자체는 제가 좋아해요. 근데 매운 거 약간 짜서 했긴 했지만 제가 먹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눈물이 피 나와요. 옆에 아내가 이제 보고 있죠. 그러면서 매워? 그러죠. 이때 중요한 거 절대 솔직한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솔직한 말 하면 안 돼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별로 안 매운데 먹을만 하는데 정말 맛있다. 이런 답을 해야죠. 저한테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제 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좀 덜 맵게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김치찌개가 맛있다는 그 말에 신이 나가지고 자꾸 김치찌개도 하고 생선도 계속 굽고 한 가지 할 때마다 계속 이건 새로운 예술품이다 이런 호칭을 듣고 그러니까 반찬 가지수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처럼 정말 솔직하게 아버지의 그 기준에 맞춰서 맵다 짜다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게 되면 어머니는 반찬을 안 만드는 쪽으로 가서 지금 반찬 10가지가 안 되고 저는 생전 반찬 안 난 아내랑 결혼했지만 반찬 가지수는 벌써 10개가 넘어갔어요. 그럼 과연 누가 인생에서 위너가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들 친구한테 그 3대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 3대 원칙이 A, B, C, D에서 보면은 B하고 A 정도 사이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여자를 꼬시려면은 여자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해줄 때 그게 A타입이죠. 여자들은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감동을 하려면 평소에 잘해주는 것보다도 한번 딱 그냥 서프라이즈 그러죠. 깜짝 쇼를 하는 게 딱 감동을 하면서 그 순간에 그냥 여자가 뻑 하는데 그게 이제 기술이다 이거죠. 그래서 A타입 인간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면 좋겠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신나게 들어주기 때문에 혼자 막 취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 했다면 용서를 하세요. 그럼 제가 오늘 A타입 강의를 안 하는 거고 뭐 한 D타입 정도. 그렇지만 제가 신이 나서 했기 때문에 D타입은 아니죠. 그렇죠?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딱 C도 아니고 약간의 B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약간 더 주면 이제 A타입으로 조금 더 가는 거고 일단 강의를 이제 마치는 이제 결론 이제 순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을 살고 보니까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고 변호사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은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공정한 게임이에요. 출발점은 머리, 시간, 돈, 무슨 그런 취향 이런 것이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에 똑같은 어떤 출발점에서 뛰어야지 돼요. 그때 과연 나는 얼마나 잘 뛸 수가 있는가를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남과 다르게 하는 것을 좀 생각하도록 한번 정말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에게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노력의 기준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보다 내가 열심히 더 하는가, 덜 하는가를 보고서 덜 한다고 생각이 되면 마음에 좀 채찍질을 가야 되는 거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코스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더 열심히 노력하라 이거죠. 인생은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친목 모임에서 어떤 게임을 하는데 각자 지금 인생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인생을 표현해보자.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을 A4 용지에다가 색연필 가지고 이제 각자 그렸어요. 제가 그린 저의 인생에, 제가 바라보는 인생은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궁금하죠? 흘러가는 물길 속에 배가 한 척 떠 있어요. 그 배에 제가 타고 있는데 노를 젓고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인생은 내가 서 있고 싶어도 결코 제자리에 서 있게 해주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시간을 타고 어떤 시대를 타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가만히 있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뒤로 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회 평균 속도는 노를 져야지 돼요. 가만히 있게 되면은 10년, 20년이 흘렀을 때 쉽게 말하면 물결은 흘러가는데 노를 안 젓기 때문에 무인도 가가지고 전혀 내가 원하지 않은 장소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노를 열심히 젓는 것은 그나마 내가 가고 싶어하는 목표에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물결을 헤치면서 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은 들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준을 보고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하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그보다 열심히 사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세상에는 아까 제가 ABCD 등급 중에서 D등급이 의외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직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죠. 제가 미국서 살아보니까 변호사들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니, 일을 합니다. 뉴욕에서 인류 로펌 같은 데 보면은 변호사 사무실 안에 세탁소까지 있어요. 샤워장은 물론이고, 없는 것은 침대뿐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해요. 먹고 그냥 옷도 다 갈아입히고. 그러니까 돈 쓸 일이 없죠. 일만 하는 벌레처럼 사는 그게 바로 미국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표준 모습이에요. 라이스 국무장관이 흑인으로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됐지만 그 사람이 흑인이기 때문에 거저먹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디선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라이스 국무장관도 학교 다닐 때 17시간씩 공부해서 그 우등생 반열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미국은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대우를 해줍니다. 아마 라이스 장관은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A타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종의 장벽을 다 뛰어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남들에 대한 기준을 넘어가면서 그 넘어갈 때는 어떤 발상으로 넘어가느냐, 쉽게 말하면은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죠. 내가 학생일 때 과연 우리 교수님은 과연 주관식 에세이 낸다고 했을 때 어떤 리포트가 교수님 마음에 들겠냐, 교수님의 취향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 어떤 좋은 그걸 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 시험보다 다 마찬가지고. 직장 들어가게 되면은 윗사람의 뜻이 뭔가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미리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지만 성공을 한다는 거죠. 일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움직이는 사람들, 일하기 싫어서 억지로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은 의외로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도 많다는 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편한 환경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미국의 인류대학교처럼 다들 죽어라 공부했을 때 죽어라 공부한다 차이는 절대 안 납니다. 그게 표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아직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굉장히 다들 편하게 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편하게 살아서는 인생에 결코 차이가 안 난다. 남과 다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과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야지 돼요. 스스로 느끼는 것은 뭐냐? 편한 것은 결코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내 스스로 내가 하는 노력에 대해서 고통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정도는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고통을 느끼는 만큼 노력하면 할수록 고통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남보다 열심히 하느냐, 나는 남들과 대충 사느냐, 그랬을 때 내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에 비례해서 나는 열심히 산다. 나의 노력의 정도는 결국 나의 고통의 정도에 비례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산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할 때 조금 괴로운 것을 견디는데 조금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5년, 10년 지나서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